인천국제공항의 유리벽 너머로 7년 만에 마주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회색빛으로 펼쳐졌다. 한지원 34. 그녀는 자신과 꼭 닮은 두 아이 6살 쌍둥이 민중과 민서의 손을 각각 굳게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지만 곧 냉철한 결의로 가라앉았다. 이곳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도시이자 이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전쟁터였다. 아이들의 미래, 그것이 그녀가 돌아온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의 경력은 화려했다. 미국에서 NBA를 최고 성적으로 마쳤고 월스트리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략 분석가로서 독보적인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취 뒤에는 숨겨야만 하는 비밀이 있었다. 7년 전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단 하룻밤의 실수.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생명. 그녀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라는 꼬리표를 견뎌내며 홀로 그들을 키웠다. 이제 그녀는 은성건설그룹 전략기획실의 신임 팀장으로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 은성건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그 명성만큼이나 내부 경쟁이 치열하기로 악명 높았다. 지원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짐가방 속에는 장난감과 동화책, 그리고 은성건설의 향후 5개년 발전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가 함께 들어있었다. 출근 첫날, 지원은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으로 무장했다. 그녀의 외모는 단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쌍둥이를 임시로 맡긴 최고급 어린이집의 비싼 비용을 떠올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의 거대한 은성 로고를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었다. 전략기획실은 건물의 30층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사무실은 차가운 효율성을 상징하는 듯했다. 실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몰두해 있었다. 지원의 등장을 알리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도 몇몇만이 고개를 들 뿐이었다. 그녀는 이 냉랭한 공기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긴장감이 그녀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인사팀장이 그녀를 실장실로 안내했다. 한지원 팀장님, 잠시 후 9시 정각에 CEO 주간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신임 팀장이신 만큼 배석해서 간단히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부터 CEO를 직접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와 은성건설의 최근 실적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무거운 공기 속에 이미 10대 명의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날카롭고 빈틈없는 표정이었다. 지원은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인사팀장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존재는 이 견고한 성에 새로 들어온 이질적인 돌멩이와도 같았다. 모두가 그녀의 능력과 배경을 저울질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정확히 9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 182, 훌쩍 넘는 키, 그리고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철한 카리스마.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으며 짧게 입을 열었다. 시작하죠.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방 안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인사팀장이 급히 지원을 소개했다. 회장님, 오늘부터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게 될 한지원 신임 팀장입니다. 미국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은 인재입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지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침착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CEO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 순간 한지원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 얼굴. 7년 전 안개처럼 흐릿했던 기억 속에 그 남자가 자신의 쌍둥이 아이들과 놀랍도록 닮은 그 남자가 은성건설그룹의 CEO 강태준이었다. 강태준의 눈은 그녀에게 단 1초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부하 직원을 대하듯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옆에 재무본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난 분기 실적 보고부터 시작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자신의 자리에 돌처럼 굳어 앉았다. 귀에서는 심장 소리가 쿵쿵 울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필이면 그가 그것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직속 상사일 줄이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회의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각 본부장의 보고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고 조금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았다. 몇몇 임원들은 그의 질책에 진땀을 흘렸다. 그는 유능했지만 동시에 무자비한 지휘자였다. 지원은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지난 7년간 얼마나 더 견고하고 차가운 성을 쌓아 올렸는지 실감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지금은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했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아무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었다. 지원은 자신의 감정을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회의 내용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가 중반을 넘어설 때쯤 신사업 부문에서 격렬한 토론이 붙었다. 해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타당성 문제였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논쟁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때 강태준의 시선이 회의에 막 배석한 지원에게 향했다. 새로운 한지원 팀장. 그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강태준의 얼음 같은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리스크보다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현재 보고서에 누락된 가장 큰 변수는 현지 정부의 정치적 의지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경쟁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특정 규제 완화 조치가 3개월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분석했던 자료를 막힘없이 쏟아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노련한 임원들조차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주장에 놀란 듯했다. 그녀의 논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근거는 명확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료를 읊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월스트리트에서 생존하며 배운 방식이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지원을 처음으로 인식한 듯 보였다. 그의 시선이 단순한 부하 직원을 보는 것을 넘어 흥미로운 대상물을 관찰하는 듯한 날카로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서 7년 전의 흔적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유능하지만 지켜봐야 할 신입일 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보수적인 접근은 오히려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보다 공격적인 M&A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자신의 발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충격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프로페셔널리즘만이 남아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몇 초간 응시했다. 그 짧은 시간이 지원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행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일 오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것은 무시가 아닌 명령이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원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는 아직도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강태준은 이미 다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지원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비참함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날부터 폭풍이 몰아쳤다. 아이들의 아버지, 자신의 상사, 그리고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성공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과 민준민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강태준이 지시한 보고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 대신 냉철한 데이터와 전략적 사고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한지원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우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마 햄미 건마자까야 안마야 은성그룹의 유능한 전략가였다. 한편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회의에서 본 신임 팀장 한지원.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실력 없는 자들의 아첨에 익숙했던 그에게 그녀의 당돌함은 신선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곧바로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과 전략적 판단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아주 미세한 균열이 그의 견고한 세계에 생기기 시작했다. 한지원의 등장은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였다. 지원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보고서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 마지막 문장까지 세심하게 다듬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쌍둥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과 민서. 아이들의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놀라울 정도로 강태준을 닮아 있었다. 지원은 사진을 덮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승부해야 했다. 지원은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강태준이 지시한 보고서를 그의 비서실에 제출했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보고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제안은 대담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녀를 향한 미묘한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어제의 회의에서 그녀가 보여준 당돌함은 이미 임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뒤였다. 오전 10시
그녀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CEO 비서실이었다. 한지원 팀장님, 회장님께서 지금 찾으십니다. 35층 집무실로 바로 올라오시죠. 메일이나 메신저가 아닌 비서실장의 직접적인 호출이었다. 전략기획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입사 이틀 만에 CEO의 단독 호출. 이것은 축복이거나 혹은 저주일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거대하고 차가웠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 그는 보고서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지원 팀장,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당신의 분석은 흥미롭군.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책상 위에서 숫자를 맞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당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처를 가리켰다. 금오지구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현재 우리 그룹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지원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걸린 대형 입찰이었지만 경쟁사에 밀려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는 실패가 확실시되는 프로젝트였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최만식 전무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하지만 진전이 없군요. 오늘부로 한 팀장도 이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최 전무를 보좌해서 일주일 안에 이 판을 뒤집을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이것은 명령이자 명백한 시험이었다. 그것도 최만식이라는 은성그룹 내의 터줏대감이자 가장 보수적인 인물의 영역에 그녀를 던져 넣는 것이었다. 지원은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동시에 최 전무를 압박하려는 강태준의 이중포석임을 즉시 깨달았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직 강한 승부욕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기억이 아닌 흥미를 느꼈다. 금오지구 프로젝트 TF팀. 사무실은 본관과 떨어진 별관 5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의 분위기는 30층 전 전략기획실과는 정반대였다. 담배 연기와 늦은 밤의 피로가 뒤섞인 공기.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 뭉치, 그리고 절망감. 지원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이곳은 완벽하게 남자들만의 전쟁터였고 그녀는 불청객이었다. 중앙에 앉아있던 거구의 남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최만식 전무였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이 보냈다는 애송이가 당신인가? 여긴 어디 MBA 놀이터가 아니야. 힐 씨는 아가씨가 와서 서류 정리나 할 곳이 아니라고. 노골적인 무시와 성차별적인 발언이었다. 팀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들은 지원을 회장님이 보낸 낙하산 혹은 잠깐 머물다 갈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최 전무의 책상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한지원입니다. 오늘부터 금호 프로젝트의 전략 분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 전무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입찰 데이터, 경쟁사 분석 자료, 그리고 원본 설계도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무님.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태도에 사무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최 전무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어린 여자가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데이터 당신 같은 신출내기가 뭘 안다고. 회장님 백만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어디 해보시지.
하지만 내 방식에 발목 잡히게 하면 그땐 회장님 할아버지가 와도 당신은 끝이야. 그는 거대한 서류 더미를 그녀의 책상 위로 던지듯 밀어놓았다. 지원은 그 도발에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산더미 같은 자료를 자신의 자리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그녀는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흡수했다. 지난 6개월간의 입찰 실패 기록 경쟁사의 강점, 그리고 은성건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수수와 도표 사이를 오갔다. 시간이 흘렀다. 사무실의 다른 팀원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닫기 시작했다. 한지원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녀의 분석은 송곳처럼 정확했다. 처음 그녀를 무시했던 팀원들도 하나둘 그녀의 모니터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원은 이틀 밤을 꼬박 세웠다. 그녀는 최 전무의 전략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발견했다. 최 전무는 오직 최저가 입찰에만 목을 메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었다. 발주처인 서울시가 원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과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다. 최 전무의 구시대적인 방식은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최만식의 무능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한지원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그녀는 뱀의 소굴에 던져졌지만 중독되기는커녕 오히려 뱀의 목을 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판을 어떻게 뒤집을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대담함이 7년 전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밤의 잔상과 미묘하게 겹쳐 보였다. 프로젝트 입찰 마감을 사흘 앞둔 긴급 회의. 강태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최 전무는 여전히 자신의 최저가 전략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에는 반드시.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됐습니다, 최 전무. 그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한지원 팀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최 전무의 살기 어린 눈빛이 그녀의 등에 꽂혔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있습니다. 현재의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최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지원은 그를 무시하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와 예산안이었다. 우리는 가격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가치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녀는 기존의 설계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제로에너지 빌딩 옥상 전체를 공원화하는 그린 루프 시스템,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동되는 스마트 인프라. 최 전무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장난질에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예산이 2배는 뛸 거다. 저건 미친 짓이야. 그는 지원을 미친 여자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원은 침착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초기 투자 비용은 30%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시했다. 향후 10년간의 운영비 절감 효과와 서울시의 친환경 보조금을 합산하면 5년 내에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철저한 데이터와 재무 모델을 준비했다. 발주처가 원하는 것은 싼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작품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 열정은 회의실의 냉랭한 공기를 드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이 미세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나 긴장이 아니었다. 순수한 감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지적인 자극을 갈망해왔다. 그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 태도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 그는 문득 그녀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익숙하다고 느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꿈의 조각을 마주한 것 같은 기시감.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의 근원을 쫓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이었고 감정은 사업의 적일 뿐이었다. 회의는 끝났다. 강태준은 최 전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제안을 전격 승인했다. 오늘부로 금호 프로젝트의 모든 전략 권한을 한지원 팀장에게 위임합니다. 최 전무는 한 팀장을 보좌하십시오. 상황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최 전무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히 CEO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지원은 자신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동료들의 경외, 어린 시선과 최 전무의 불타는 저기를 동시에 받으며 회의실을 나왔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한지원 팀장의 과거 인사자료 전부 다시 가져와. 미국에서의 모든 기록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녀에게 이토록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지 알아내야 했다. 금호지구 프로젝트의 정원이 한지원에게 넘어간 이후 TF팀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팀원들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최만식 전무의 막무가내식 압박과는 달랐다. 그녀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논리적인 지시를 내렸고 불필요한 야근 대신 효율적인 집중 근무를 요구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점차 동화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매일 아침 9시 한지원에게서 직접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것은 그가 내린 특별 지시였다. 회장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어제 제안한 A안은 자재 비용이 15% 초과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강태준이 차갑게 지적했다. 그는 그녀의 논리에 흠집을 내려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닌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지원은 그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초기 비용은 증가하지만 해당 자재는 10년 보증이 가능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5년 뒤에는 오히려 5%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날카롭게 연마된 칼날이 부딪히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한지원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예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넘기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가락을 힐끗 보았다. 가늘고 긴 손가락 하지만 그 어디에도 결혼 반지는 없었다. 그는 왜 자신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그저 알 수 없는 기시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한편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허수아비가 된 최만식 전무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켰다.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다니. 그것도 MBA 학위증을 흔드는 젊은 여자가.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한지원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를, 그리고 자신에게 모욕을 준 강태준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 최만식이다.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 은성건설 전략기획실 한지원. 아주 샅샅이 미국에서 뭘 했는지, 애는 있는지, 남편은 누군지, 뭔지 하나라도 좋으니까 전부 다. 그는 전화를 끊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생활에 흠집이 잡히면 이 보수적인 조직에서 버틸 수 없을 터였다. 며칠 뒤 은성그룹은 창립 30주년 기념 자선 바자, 회 및 가족 행사를 개최했다. 전 직원이 가족을 동반해 참석하는 것이 관례의 관례였다. 지원은 고민했다. 아이들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데려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주말 내내 자신만 기다렸을 아이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민준과 민서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잠시 머물다 갈 생각이었다. 행사장은 고급 호텔의 야외 정원에서 열렸다. 수많은 직원과 그들의 가족들로 붐볐다. 민준과 민서는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원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소란을 피울까봐 바짝 긴장한 채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두 아이에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 멀리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때 금호 프로젝트의 팀원 몇몇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팀장님, 여기 어떻게... 아이들인가요? 정말 귀엽네요. 지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강태준이나 혹은 최만식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잠시 업무 이야기로 팀원들에게 붙들린 사이 호기심 많은 민서가 테이블 위에 형형색색 풍선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지원이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민서가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서야. 그녀는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아이를 찾아 나섰다. 민서야, 한민서.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떨렸다. 넓은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아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준이도 겁에 질린 얼굴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한편 강태준은 행사장 중앙에서 주요 인사들과 의례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이런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자리를 끔찍하게 싫어했지만 CEO로서의 의무였다. 그가 잠시 샴페인 잔을 들고 한숨을 돌리려던 순간 무언가가 그의 다리에 쿵 하고 부딪혔다. 작고 부드러운 물체였다. 그가 시선을 내렸을 때 6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엉덩방아를 찧은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울먹이는 대신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그를 관찰했다. 아저씨, 혹시 이 풍선 아저씨 거예요? 아이는 넘어진 것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데 태준의 손에 들릴 뻔했던 노란색 풍선을 가리켰다. 강태준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몰랐다. 그는 그저 무표정하게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니다. 길을 잃었나.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의 숨이 멎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아이의 얼굴,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당돌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축소해 놓은 데칼코마니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단순한 우연일 리가. 민서는 그가 대답이 없자 스스로 일어나 치마를 툭툭 털었다. 엄마를 찾아야 해요. 아이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말했다. 그때 행사장 직원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작은 메밀 쿠키를 건넸다. 아가, 이거 먹으면서 엄마 기다릴까?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쿠키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고 목을 움켜쥐며 거친 기침을 쏟아냈다. 커헉, 매워. 아이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강태준은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아이가 갑자기 왜 저러지? 체했나봐. 그때 인파를 헤치고 지원이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서야. 그녀는 딸의 상태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메밀 알레르기. 지원은 미친 듯이 핸드백을 뒤져 휴대용 주사기 에피네프린을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다. 괜찮아, 민서야. 엄마 여기 있어. 숨 쉬어. 제발. 강태준은 그 모든 광경을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메밀.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자신도 가지고 있는 흔하지 않은 중증 메밀 알레르기. 그것은 그의 가문 남성들에게 유전되는 희귀한 형질이었다. 자신과 닮은 얼굴,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희귀 알레르기. 이 두 가지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끔찍한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원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민서를 품에 안고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 자신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는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눈이 아니었다. 혼란 충격, 그리고 무시무시한 의심으로 이글거리는 남자의 눈이었다. 지원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들켜버렸다. 다행히 응급처치 덕분에 민서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지원은 달려온 민준의 손까지 잡고 구급대원들과 함께 미친 듯이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끔찍한 시작이라는 것을. 강태준은 절대 이 의심을 그냥 넘기지 않을 남자였다. 강태준은 텅 빈 정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이가 떨어뜨린 노란 풍선이 들려 있었다. 한지원, 미국 MBA, 뛰어난 전략가. 그리고 자신과 똑 닮은, 자신과 똑같은 희귀 알레르기를 가진 딸을 둔 여자. 7년 전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밤 중 하나.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맹독처럼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최만식 전무는 한 통의 보고를 받았다. 찾았습니다, 전무님. 한지원, 7년 전 미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쌍둥이 출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민준 민서, 아버지는 공란입니다. 최만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강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과 똑 닮은 얼굴, 그리고 메밀 알레르기라는 치명적인 공통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려 했지만 심장이 경고하고 있었다. 한지원. 그녀가 처음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기시감. 그녀의 당돌함, 그리고 그녀의 아이.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다음날 새벽 김비서를 집무실로 호출했다. 김비서는 지난 10년간 강태준을 보좌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김비서, 한지원 팀장에 대해 다시 조사해. 7년 전 그녀가 미국에서 머물렀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공식적인 기록 말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김비서는 유능했다. 그는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는 강태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이 사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뒷조사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 비서는 은성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한지원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강태준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쌍둥이라고 했으니 다른 한 아이는 아들일까? 그는 두 번째 확인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한지원의 쌍둥이가 다니는 최고급 어린이집의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했다. 그날 오후 5시, 강태준은 어린이집 근처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완벽한 우연을 가장하기 위해 그는 근처 현장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한지원이 민준과 민서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치 중요한 통화를 하는 척하며 그들 곁을 천천히 지나갔다. 지원은 강태준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필이면 이곳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민준이 먼저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어제 우리 본 아저씨 같은데.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깨뜨렸다. 강태준은 통화하는 척 연기를 멈추고 천천히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서가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다면 이 아이 민주는 그냥 자신이었다.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심지어 낯선 이를 경계하며 살짝 찌푸리는 미간까지. 그것은 강태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첩에서 튀어나온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공포에 질려 민준을 감싸 안았다. 가자, 민준아. 인사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민준은 엄마의 뒤에 숨는 대신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한민준이에요. 아저씨는 우리 엄마 회사 사장님이에요. 엄마가 아저씨 때문에 맨날 밤새는 것 같은데. 그 당돌하고 논리 정연한 말투. 강태준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7년 전 기억나지 않는 그 밤. 메밀 알레르기를 가진 딸. 그리고 자신의 거울 같은 아들. 그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한지원 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갈라져 나왔다. 아이들 때문이라면 김 비서가 집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는 지원에게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고 채 올라탔다. 지원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강태준의 차를 뒤따랐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김 비서의 채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난 7년간 지켜온 비밀이,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35층 회장실. 강태준은 집무실 중앙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로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렸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마지막까지 부인하고 싶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나. 강태준이 벼락같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얼굴과 똑같은 아이들, 나에게만 유전되는 그 빌어먹을 알레르기. 이것도 우연인가?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그의 고함이 거대한 집무실을 울렸다. 지원은 그의 분노에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말하라고요, 머려. 7년 전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낸 여자조차 기억 못하는 남자한테. 사실 당신 아이가 생겼어요라고 말했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7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당신에게는 하룻밤 실수였겠지만 나에게는 인생 전부였어요. 강태, 기억. 못한다고. 태주는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7년 전 그날 밤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그에게는 그저 지워버린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래서 날 속였어. 내 아이들을 훔쳐서 7년 동안. 그의 목소리가 배신감으로 낮게 가라앉았다.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훔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낳았고 내가 내 모든 걸 바쳐서 키웠어요.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그 사실을 몰랐다는 분노,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가 무언가 더 말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최만식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한지원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를 끌어내리기에 충분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확실한 것을 원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IT팀의 내부 조력자를 불렀다. 지금이야. 금호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도 경쟁사인 태아건설 쪽으로 넘겨. 그리고 그 흔적. 한지원 팀장이 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해. IT. 팀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최 전무가 건넨 두둑한 봉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버실로 들어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은성그룹의 사활이 걸린 기밀 데이터를 유출시켰다. 그리고 모든 로그 기록과 IP 주소를 한지원의 개인 노트북을 경유한 것처럼 꾸몄다. 모든 것은 10분 만에 끝났다. 완벽한 범죄였다. 다시 회장실. 강태중과 한지원의 격렬한 대치는 김 비서의 다급한 인터폰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회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금호 프로젝트 최종 설계안이 통째로 유출되었습니다. 방금 전 태아건설에서 우리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태준과 지원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개인적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그들을 덮쳤다. 뭐라고 강태준이 소리쳤다. 당장 보안팀과 감사팀 소집해.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최만식 전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정의로운 분노가 가득했다. 회장님, 내부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지원 팀장이 태아건설의 임원과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는 증거 사진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던졌다. 최 전무는 이어서 결정타를 날렸다. 방금 감사팀의 1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기밀이 유출된 IP 주소. 한지원 팀장의 개인 노트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지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당신이었어. 회장님의 신임을 등에 업고 우리 모두를 배신한 스파이가 바로 당신이었어. 지원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깨달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를 마주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이제 그룹 전체를 배신한 스파이로 몰려 있었다. 강태준은 유출된 데이터와 합성된 사진, 그리고 한지원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그녀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 명백한 증거를 믿어야 할까?
차가운 침묵이 회장실을 감쌌다. 최만식 전무의 의기양양한 고발과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 한지원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준에게 향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터뜨리던 남자. 그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믿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CEO의 얼굴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혼돈이었지만 그는 은성그룹의 수장이었다. 사적인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키도록 둘 수 없었다. 한지원 팀장, 지금부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담기지 않은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다. 감사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이다. 보안팀, 한 팀장을 밖으로 안내해.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예상했던 일인지도 몰랐다. 최만식 전무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지원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를 상대로 자신은 그저 하룻밤의 여자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로봇처럼 돌아서서 보안팀을 따라 회장실을 나섰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금호 프로젝트의 영웅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스파이가 되어 쫓겨나고 있었다. 수군거림과 경멸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 모욕적인 복도를 꿋꿋하게 걸어나갔다. 회장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한지원이 태아건설 임원과 만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 그리고 그녀의 노트북에서 유출이 시작되었다는 IP 로그 기록.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다. 최만식 전무가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이 모든 것을 들고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지원, 그녀가 보여준 날카로운 분석력 금호 프로젝트를 대하는 그 열정. 그런 여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꼬리를 잡힐 리 없었다. 게다가 타이밍이 절묘했다. 자신이 그녀와 아이들의 관계를 알게 된 바로 그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한지원은 희생양이었고 어쩌면 최만식의 진짜 목표는 바로 자신일지도 몰랐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한지원을 믿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김비서.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지금 즉시 감사팀의 모든 자료를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 그리고 최만식 전무의 최근 1개월간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을 은밀히 조사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한편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망연자실한 채 소파에 쓰러졌다. 아이들은 다행히 도우미와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경력은 끝났다. 스파이라는 오명. 그녀는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야 할까? 최만식 전무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분명 미혼모라는 사실까지 들춰내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할 터였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그녀는 공포에 질려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다. 강태준이었다. 그가 왜 이곳까지? 지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벨을 눌렀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강태준은 완벽한 슈트 차림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회장실에서와는 달리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지원은 그를 막아설 힘도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옆으로 비켜섰다. 그는 익숙한 듯 집 안으로 들어서며 아이들 방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거실의 냉랭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나는 당신이 그랬다고 믿지 않아. 그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불신으로 가득 찼다. 믿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쫓아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CEO로서의 역할을 한 거다. 강태준이 차갑게 받아쳤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향하고 있었고 최만식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어. 내가 거기서 당신을 감쌌다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다. 이것은 최만식이 나를 노리고 판 함정이야. 당신은 그저 이용당한 미끼일 뿐이고. 그는 소파에 앉는 대신 거실을 천천히 둔보며 말했다. 그는 지원의 책상 위에 놓인 금호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다. 대기 발령을 받은 순간까지도 그녀는 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 강태준이 본론을 꺼냈다. 나는 공식적으로 당신을 도울 수 없어.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나는 최만식을 무너뜨릴 자료가 필요하고 당신은 당신의 누명을 벗을 증거가 필요해. 지원은 그의 의도를 그제야 파악했다. 그래서 어설픈 동맹이라도 제안하러 오신 건가요?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왜죠?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당신은 내 아이들의 아버지이면서도 날 기억조차 못했고 날 범죄자 취급하며 쫓아낸 사람인데.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강태준은 그녀의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맞아. 나는 7년 전 일을 기억 못해. 그건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빚이겠지.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야. 최만식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우리가 방역할 유일한 기회다.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을 지켜야 하니까. 아이들. 그 한마디가 지원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렇다.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가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라도 가게 된다면 민준이와 민서는.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미래를 떨쳐냈다. 그녀는 강태준을 노려보았다. 증오스럽지만 지금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두 사람의 불완전하고도 위험한 동맹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거실에서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확보한 감사팀의 1차 보고서와 최만식의 법인카드 내역서를 꺼내놓았다. 공식적인 자료는 이게 전부야. 하지만 분명히 조작되었어. 당신은 당신의 그 전략적인 두뇌로 최만식이 놓친 꼬리를 찾아내줘. 지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여자가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에서 단련된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최만식은 교활하지만 탐욕스러워요. 그는 분명 돈 문제와 엮여 있을 겁니다. 태아건설이 이 설계도를 공짜로 받았을 리가 없죠. 어브치전에.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날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가리켰다. 유출 당일 최 전무는 태아건설 본사 근처의 고급 일식집에서 거액을 결제했어요. 강태준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결정적인 증거가 못 돼.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미끼예요. 진짜는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노트북을 빌려 은성그룹의 비공식 서버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알려준 임시 패스워드를 통해서였다. 그녀는 최만식이 삭제했을 법한 기록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IT팀에 자기 사람을 심어뒀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로그를 완벽하게 지우는 건 불가능하죠. 그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최만식이 숨겨둔 비자금 내역서였다.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돈의 일부가 태아건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IT팀 직원을 매수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지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 IT팀 직원을 찾으면 되겠네요. 최만식은 꼬리를 잘랐겠지만 그 꼬리는 분명 흔적을 남겼을 테니까.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짰다. 어떻게 최만식을 함정에 빠뜨릴 것인지,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 강태준은 그녀의 냉철하고 치밀한 계획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낳은 여자가 그저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뛰어난 전략가라는 사실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잠든 아이들의 방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민서, 알레르기는 많이 괜찮아졌나?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질문을 던졌다. 지원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응급처치 덕분에.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계획대로 진행하지. 김 비서를 통해 연락하겠다. 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지원은 그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것은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두 아이의 미래가 걸린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 도박의 반대편에는 자신의 상사이자 아이들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일주일 후 은성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 공고가 떴다. 최만식 전무가 회장 직권 대행을 요구하며 발의한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한지원을 스파이로 확정짓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강태준 회장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 자료가 들려 있었다. 최만식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강태준의 시대를 끝내고 자신이 은성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회의실로 향하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은성그룹의 원로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모두 참석한 무거운 자리였다. 상석에 앉은 강태준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이사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최만식은 이 순간을 즐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만식은 연기하듯 가슴을 쳤다. 그는 한지원의 IP로그 기록 조작된 사진, 그리고 태아건설과의 밀회 증거라는 것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한지원, 이 여자는 우리 모두를 속인 스파이입니다. 그녀가 금호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을 태아건설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최만식은 이 기세를 몰아 강태준을 향해 칼날을 돌렸다. 더욱 통탄할 사실은 강태준 회장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 여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태준이 한지원을 대기 발령으로 숨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강태준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제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비상경영권을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만식의 선동은 성공적이었다.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였다. 강 회장, 이 말이 사실인가? 저런 스파이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려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 모든 화살을 묵묵히 막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최만식에게는 승리의 확신을, 이사들에게는 유죄의 인정처럼 보였다. 최만식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최전무, 당신의 연극은 꽤 볼만하군. 최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요, 회장님? 강태준은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증인을 빼먹었어.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문으로 향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대기 발령 중인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 한지원이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당장 끌어내? 여긴 스파이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그는 보안팀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태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앉으시죠, 최전무. 이제부터가 진짜 쇼타임이니까. 한지원 팀장, 시작하지. 지원은 이사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보조석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전략기획실장 한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만식 전무님께서 제기하신 증거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했다. 그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다. IP로그 기록의 진실이었다. 초회 전무님이 제시한 이 로그 기록은 내표면적으로는 제 노트북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최만식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지원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이것은 IP 스푸핑이라는 고전적인 해킹 기법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IP를 도용해 마치 제가 유출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죠. 그녀는 데이터 패킷이 어떻게 조작되고 경유되었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복잡한 기술적 분석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만식이 제시한 증거가 흔들지리고 있었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녀는 IT 보안팀의 박대리라는 직원의 사진을 띄웠다. 박대리는 최 전무님의 직속 라인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보안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밀이 유출된 바로 다음 날 그의 아내 명의로 5억 원의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그가 고함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회의실에는 박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무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발 제 가족만은 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보낸 김 비서가 도주하려던 박대리를 찾아내 회유하고 녹취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만식은 이제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다시피 했다. 하지만 지원의 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 전무님은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셨을까요? 단지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거대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최만식이 은성그룹의 하청업체들과 짜고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 장부였다.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최 전무님은 회사의 돈을 횡령해 왔습니다.
금호 프로젝트는 그에게 있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더 큰 돈을 빼돌릴 마지막 기회였죠. 그녀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제가 프로젝트의 전략을 수정하며 예산을 투명하게 바꾸려 하자 저는 전무님에게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지원은 최만식이 태아건설에 설계도를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이 어떻게 그의 해외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송금 내역서를 띄웠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최만식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지를 기력도 없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짓말이야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자신들이 하마터면 저런 희대의 사기꾼에게 소가 유능한 인재와 회사를 모두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 한지원을 향했다. 지원은 발표를 마치고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가 내뿜는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사님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최만식을 향해 걸어갔다. 최전무, 당신은 한지원 팀장을 얕봤어. 그리고 나를 얕봤지. 그는 최만식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어깨에 놓인 이사 배지를 천천히 떼어냈다. 당신은 실력 있는 여자가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두려웠고 당신의 부패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지. 당신의 그 오만함과 탐욕이 오늘 당신 스스로를 파멸시킨 거야. 강태준은 배지를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보안팀, 강태준의 명령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것은 강태준이 꾸민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최만식이 이사회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했고 그 모든 과정을 검찰이 지켜보게 만들었다. 최만식은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이럴 수 없어, 강태준 내놈이. 내놈이 감히 날 최만식이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한지원 저 여자는 내놈의 여자잖아. 둘이 짜고. 그의 마지막 발악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묻혀버렸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만식의 마지막 말은 이사들의 마음에 새로운 의심을 심어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는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지원의 어깨를 짚었다. 한지원 팀장의 탁월한 능력과 용기 덕분에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지원은 그 무거운 손길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겼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직업적인 그리고 공적인 전투는 이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강태준과 자신 사이에 남은 아이들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사적인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최만식 전무가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판단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지원이라는 여성이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심으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서 자신의 결백과 실력을 동시에 증명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굴러온 돌이나 회장의 여자가 아니었다. 은성그룹의 미래 그 자체였다. 강태준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일은 이사회와 은성그룹의 뼈아픈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이사님들께 한지원 팀장, 아니 한지원 실장 개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그녀의 공로에 합당한 보상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선언이었다. 그의 시선은 지원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지만 지금은 공적인 자리였다.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한 실장, 우리가 어리석었소. 미안합니다. 은성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가 쏟아졌다. 지원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승자였지만 이 승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바라보는 강태준을 향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남아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이사들이 퇴장했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강태준과 한지원 단둘만이 남았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정막이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전투는 끝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제 그들은 CEO와 전략실장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두 아이의 부모로서 마주 서야 했다. 강태준이 먼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입을 열었다. 최만식의 마지막 발악. 이사들은 믿지 않겠지만 그 말은 사실이지.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적어도 나에게는 당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쓴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이 여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지원은 그의 고백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다. 최만식은 사라졌고 저는 누명을 벗었어요. 금호 프로젝트도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강태준 씨,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 아닌 강태준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강태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감히 그녀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7년 전, 그날 밤, 내가 왜 기억을 못하는지 수없이 되뇌었어.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날이었고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셨지.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내가 당신과 내 아이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워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어. 한지원 씨, 나에게 민준이와 민서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줘. 그것은 명령도 거래도 아니었다. 한 남자의 절박한 간청이었다. 그 오만하고 차가웠던 강태준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지원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기회요.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은성그룹 프로젝트 하나 맞는 것처럼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건 당신이 원하는 때에 시작하고 원하지 않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 7년간의 서름이 눈물로 고였다. 지난 7년 동안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당신은 몰라. 알아. 아니 평생 다 알 수 없겠지. 강태준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이내 거두었다. 하지만 배우겠어. 당신이 7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배웠듯이 나도 지금부터 배울 거야.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CEO라는 직함 그룹의 총수라는 권력이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원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만식의 함정을 파헤치기 위해 밤을 새우며 보여준 그의 집요함과 논리. 그가 만약 그 집요함으로 아버지라는 역할을 배우려 한다면 어쩌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허락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셋이 함께 결정할 문제예요. 나 그리고 민준이와 민서. 그날 저녁 강태준은 처음으로 회장님이 아닌
손님으로 지원의 집에 방문했다.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경계심을 보였다. 특히 민준이는 엄마 뒤에 숨어 날카롭게 그를 관찰했다. 그 모습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태주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안녕, 나는 강태준이라고 해. 너희 어머니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민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원은 당황해서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대답했다. 아니, 나는 아직 너희 아빠가 아니야.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너희가 허락해 준다면 너희의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고 싶은 사람이야. 민준이가 엄마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노력이요. 아빠도 노력이 필요해요. 아이의 논리적인 반문에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는 아빠가 되는 법을 하나도 모르거든. 그래서 너희와 너희 어머니에게 배워야 해. 아주 많이. 혹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는 아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그날 이후 은성그룹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한지원은 공식적으로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전무이사로 승진했다. 그녀는 금오지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시키며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친환경 전략은 서울의 랜드마크를 바꾸어 놓았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그룹의 2인자이자 가장 강력한 실권자가 되었다. 강태준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CEO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원칙이 생겼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회의 금지, 주말에는 업무 보고 금지. 처음에는 직원들조차 믿지 못했던 변화였다. 그는 비서실에 새로운 일정을 추가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5시 민준 민서 유치원 픽업. 매주 토요일 가족의 날 일정 비공개. 그의 변화는 서툴렀다. 그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로 최신 IT 기기나 경영학 서적을 사가려다가 지원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그는 민서의 인형놀이 상대가 되어주다가 꾸벅꾸벅 졸았고 민준이와 축구를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기도 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 앞에는 축구 못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지원은 본부장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두꺼운 코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직 퇴근 안 했더군.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야. 7년 전 오늘. 지원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던 그날을 이제는 잊지 못할 기념일로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나는 건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기억하고 싶어. 내가 놓쳐버린 당신과 아이들의 모든 순간을. 그래서 매년 오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케이크를 건넸다. 7년 동안 홀로 민준이와 민서를 지켜줘서 고마워, 지원 씨. 그리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이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현실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한 두 어른의 성숙한 약속이었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의 영상 통화였다. 아빠 지금 어디에요? 눈 오는데 왜 안 와요? 민준이가 아빠 눈사람 만들 거래요. 화면 가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의 얼음 같던 얼굴이 그제야 한 남자의 따뜻한 미소로 녹아내렸다. 금방 갈게.
엄마랑 같이. 그는 지원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다. 차가운 빌딩 숲을 뒤로하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